네, 안녕하십니까. HID는 심사신청번호과 관련해서 발표 진행할 집체훈련센터 김용현입니다. 네, 여기 아까 저희 신규기관 분들께서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셨었는데요.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확인하려고. 네, 신규기관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산 HID넷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중요한 이유가 저희 쪽은 훈련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전산에다가 입력하시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만 잘못해서 오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오입력한 정보가 적혀진 모든 과정들이 다 부적합 판정을 되는 사항이 좀 발생할 수도 있으세요. 굉장히 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관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조금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특히 신규기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산 쪽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근본 안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심사 신청 기간 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의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산 신청도 해보시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이제 발표하는 목차를 좀 살펴보시면은 맨 첫 번째는 통화심사 시스템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인 사전 등록, 그리고 통화심사 실제적인 심사 신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신청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화심사 시스템에서의 전반적인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도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훈련기관분들께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 사전 등록, 맨 첫 번째 단계인 사전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전 등록은 뭐냐면은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력하기 전에 사전에 말 그대로 좀 정보를 등록하시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전 등록은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기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시 가능 직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NCS 확인 강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시설, 장비, 교재를 이제 등록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5개 이제 다 등록하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 신청을 하는 이제 진행 절차를 겪게 되시는데요. 이제 기본 정보 입력하시고 훈련 과정 신청서, 운영 계획서, 이제 훈련비, 만약에 심사를 신청하시는 훈련 과정은 선출 내역서까지 작성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 신청하시는 단계를 거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로는 지금 여기서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계속 발표 진행하면서 경로는 하나하나씩 집어 드릴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전 등록을 하실 때는 저희 심사 행정지원 시스템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플랫폼을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2가지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보라색 아이콘, 여기 보시면 보라색 아이콘 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등록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아이콘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등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등록을 하신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사전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절차 좀 등록하기 전에 앞서서 이 개념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모호하시는 기관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뭘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전 등록하는 어떤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실시가능 직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가능 직종이라는 것은 거의 저희 직능법 이제 시행령 이제 12조, 17조, 22조를 보시면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는 훈련 기관에 대한 유형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증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훈련 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는
직종을 등록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집에 260페이지 보시면은 이 절차에 대한 전산 화면이 나와 있고 61페이지 보시면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지금 여기 계시는 신규 기관 분들은 전부 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존 기관 분들은 거의 아마 다 등록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 기관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훈련 직종을 나는 심사 신청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은 직종을 신청하셔야겠죠. 다음으로는 NCS 확인 강사입니다. NCS 확인 강사는 예전에는 훈련 기관분들께서 교강사에 대한 경력 정보, 연구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입력하시는 시스템이셨어요. 근데 그 NCS 확인 강사라는 절차가 도입되면서 강사님들이 본인이 직접 정보 관리를 하는 주체가 되셨고, 그 주체가 훈련 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해야지만이 기관에서 심사나 훈련 과정 운영 시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훈련 기관 분들께서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은 NCS 확인 강사 관련해서는 이 강사님이 우리 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했나 안 했나만 봐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교체와 관련된 거는 기관에서 가지고 계시는 인프라를 사실적 근거에 입각하셔가지고 입력하시는 단계세요.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경로랑 전선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가능 직종입니다. 실시가능 직종은 보라색 아이콘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심사 이름이 통합심사잖아요. 통합심사.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탭에 통합심사라는 탭을 누르시고 실시가능 직종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증빙자료 261페이지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실시가능 직종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기관분들은 거의 다 이미 승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신규 기관 혹은 기존 기관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직종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승인 신청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직종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를 거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훈련 교강사인데요. 아까 교강사님이 우리 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라색 아이콘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통합심사 탭에 훈련 강사 현황 쪽을 보시면은 구분값에 NCS 확인 강사라는 구분값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값에서 그 강사님이 조회가 되시면은 정보 공개가 완료된 거고요. 만약에 그 강사님이 여기에서 전혀 조회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HRD의 홈페이지에서 NCS 확인 강사 신청,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보시면은 훈련기관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여기다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 공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관명으로 만약에 알려주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 훈련기관의 어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이름들도 있고요. 좀 약간 중복되는 이름들도 있기 때문에 기관명이 반드시 훈련기관 관리번호로 조금 알려주셔야 그 강사님이 오류 없이 제대로 정확하게 그 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등록의 마지막 단계인 시설 장비 교재 부분입니다. 앞서 등록을 하셨던 실시가능 직종 혹은 NCS 확인 강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칸이 보라색 아이콘이었으면은 시설 장비 교재는 파란색 아이콘 행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맨 위에 탭 보시면 공통 업무라는 탭이 있고요. 이 공통 업무에서 훈련기관 관리, 훈련기관 정보관리 쪽으로 가시면은 시설 장비 교재 각각 서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먼저 좀 보시면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뭐 시설명 입력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죠. 면적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기관의 요번 심사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제 시설은 60제곱이었는데 저희 쪽에다가 30제곱으로 입력을 하신 거예요. 실습실을. 오탈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담당자의 착오일 수도 있죠. 그 30제곱으로 입력을 하신 거는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원수 대비 시설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부 부적합 판정이 되세요. 근데 동일한 시설을 10개 가정에다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0개 가정에 30제곱으로 다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10개 가정 전부 부적합 판정 되시겠죠. 이런 오류 사항이 없도록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 증빙 자료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증빙 자료 신규기관 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저희는 해당하는 시설의 전경 사진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호다. 201호면은 201호의 시설 전경이 안이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세요. 임대차 계약서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부적합 판정되세요. 시설 전경이 확인이 돼야지 해당 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을 보유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 전경을 올려주셔야지 심사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비 부분입니다. 장비 부분 경로 동일하기 때문에 경로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장비명, 장비 수량에 대한 개수 입력하실 수 있고 모델명, 비고란이 있는데요. 앞서 심사 규칙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델 상세 사항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고란에다가는 사양,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다 이 비고란에다가 상세 기재를 해주셔야지 심사단에서도 심사 진행이 잘 되고요. 그리고 해당 훈련 과정이 운영될 시 그 지도 감독이 주무관님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지도 감독 시에도 어떤 불필요한 사항 없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고 장비는 반드시 훈련기관에서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시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 사진 다운받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장비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차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목차도 동일하게 경로는 입력하시는 부분이 똑같고요. 전산화면 쪽 보시면은 이렇게 교재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출판사, 발행일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재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동일하게 아무래도 증빙 파일이 되십니다. 이 증빙 파일 같은 경우는 교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첨부를 해주셔야 되세요. 표지, 목차. RTF 파일로 묶어주셔도 되시고요. 한글 파일 안에다가 그 이미지 파일 두 개를 같이 넣어주셔도 되세요. 저희 쪽에서는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 두 가지 파일을 같이 묶어서 올려주시고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심사가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세요. 목차가 없으면은 심사 진행이 어려워요. 불가하세요. 훈련 편성하신 교수 설계하신 훈련 내용이 훈련 교재에 이게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저희 쪽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전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전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24일서부터 심사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전 등록은 오늘서부터도 당장 가능하시고요. 혹은 내일서부터도 바로 당장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장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훈련 과정 정보를 입력하시는 통합심사 신청과 관련된 전산화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면 조금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회차에 대한 좀 특이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회차가 굉장히 좀 헷갈렸어요. 조금 우수 훈련 기간을 위한 심사 회차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기관분들을 위한 회차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2017년 9회차 2017년 9회차로 전부 다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 진목 입력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정책 방향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예전에는 기관분들께서 이렇게 전산화면 보면서 이렇게 자료집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좀 전산 신청을 하셨다라면은 이번에는 대부분의 웬만한 사항들을 이 도움말 기능에다가 탑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말 기능 눌러가 보시면서 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오류 사항으로 어떤 그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전산 조치를 해놨으니까 이런 도움말 기능 잘 활용하시면서 심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입력 쪽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신청 훈련 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훈련 기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입력하시는 거 아니고요. HRD 내 회원 가입하셨을 때 입력하셨던 정보들이 다 여기에 자동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 정보 중요하죠. 담당자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통합심사에 대한 안내사항이 해당하는 메일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로 안내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이 가능하신 분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셔야지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탈자 없이 잘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청훈련 사업의 이제 주훈련 대상과 신청 한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화면이 조회가 되는데요. 저희 신청 한도수는 실업자 일반과 실업자 국기는 실업자 신청 한도로 다 묶여지고요. 한꺼번에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 위탁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주훈련 대상을 만약에 실업자 일반 이렇게 클릭하셨다. 그럼 바로 밑에 신청 한도수가 조회가 됩니다. 그 신청 한도수만큼 심사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업자 일반을 선택했는데 신청 한도수가 30개로 나왔다. 그럼 실업자는 30개 심사 신청 가능하신 거고, 근로자 개인으로 선택을 했더니 신청 한도수 5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 위탁은 합쳐서 50개 심사 신청 가능하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밑에 기능 보시면은 이지망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지망이라는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동일한 훈련 과정이라면은 실업자랑 근로자 개인을 각각 신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업자 같은 경우는 근본 심사까지 인력 수요 적정성 심사가 있습니다. 네. 과정이 적정하다라고 할 경우 인력 수요 적정성에서는 부적합 판정받았을 시 이 이지망을 만약에 선택을 하셨더라면은 선택하신 주 훈련 대상으로 해당하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 이지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일한 훈련 과정이라면은 실업자든 근로자 개인이든 이렇게 각각 신청하지 마시고, 이 각각 신청하시면 신청한 도수가 둘 다 차감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훈련 과정이라 할 경우에는 이지망을 활용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직종 선택과 관련된 전산화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심사 신청하실 때 직종은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하나 NCS, 하나 캐코, 하나 국기. 이 3가지인데, 국기 직종 같은 경우에는 국기 훈련 운영하시는 훈련 기관분들만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NCS, 캐코 2가지 전부 다 입력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직종의 선택 기준은 가장 많이 편성한 능력 단위의 세분류가 주직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이 편성하신 시간이 주직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NCS 세분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NCS 세분류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캐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 설명해 자료집 붙임에 있는 대로 연계가 되어 있도록 전산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된 캐코 중에서 적정한 캐코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국기 같은 경우에는 112개 직종 중에서 어떠한 국기 직종 선택하실지 직종 훈련기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간 및 훈련 시간을 입력하시는 정보창인데요. 여기 훈련 기간이나 개월수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하실 때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훈련 일수나 개월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 신청하실 때는 대표적인 훈련 일수나 개월수 값만 일단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20일로 승인을 받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 훈련 시간 조정을 훈련 시간의 그
하루의 훈련 시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일수나 개월수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대표적인 값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체 훈련 시간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할 고용센터 신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훈련 과정 운영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월수 입력하시고 전체 훈련 시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각 주 훈련 대상별로 최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하게 정원수 입력하시면 되시겠고요. 정원수 입력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수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NCS 세분류 훈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전부 다 상이합니다. 강의실 같은 경우는 공통 기준이 맞고요. 실습실 같은 경우는 각 훈련 기준별로 시설 기준이 전부 다 상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유하고 계시는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정원수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류 사항들이 기관에서 입력하실 때 많으신 부분이라서 제가 재차 안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훈련비 기준은 이제 기준 단가 미만 훈련비 심사 항목이 있는데, 이제 훈련비 심사 대상이 되는 훈련 과정 같은 경우는 훈련비 심사 항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기준 단가 혹은 기준 단가 미만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기준 단가 같은 경우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 운영하고자 하시는 기관, 그리고 기준 단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단가보다 더 아래 금액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기관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단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훈련비 관련해서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유의사항으로는 저희 시장결정 자비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결정 자비부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지원기준 훈련비가 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훈련생한테 자비부담을 한 5만 원 정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그게 재료비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여기 실제 수강료에다가는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요? 55만 원이죠. 정부지원기준 훈련비 50만 원, 훈련생 자비부담 5만 원. 이 훈련생 자비부담의 5만 원을 저희 쪽에서는 시장결정 자비부담이라는 금액으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실제 수강료는 55만 원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정부지원기준 훈련비보다 낮게 입력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적어도 동일 이상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적게 입력하시면 이런 안내 메시지를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청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일 이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안내사항입니다. 이 두 번째 유의사항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실제 수강료를 심사 신청단에 입력하시고 훈련 과정에 대한 실시 전환이라고 하죠. 이 실시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사 승인받은 훈련 과정을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자 전환하시는 단계가 별도로 있으세요. 이 전환 단계 때 실제 수강료를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근본 심사서부터는 심사 신청 시에 입력한 실제 수강료는 그 후에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사 때 승인받으셨던 실제 수강료로 무조건 운영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실제 수강료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제 수강료 낮게 혹은 높게 측정하시고 나서 실제 운영하실 때 이 부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훈련과정 신청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적용 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앞쪽은 실수가 가장 적으신 부분이세요. 사실은 뭐 정원수라던가 뭐 정부지원 훈련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실수가 가장 적으신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이유가 글자 수를 이쪽에다 가장 많이 입력하게 되세요.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훈련 방법, 이거를 다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유의하게 잘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쪽 이제 훈련과정 신청서에서는 실질적인 훈련 목표 이제 입력하시는 란이 있고요. 그래서 훈련 목표 설계하신 대로 입력해 주시고 수준 입력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직무 교육 해당 여부가 있는데, 만약에 운영하시고자 하는 훈련 과정이 법정 직무 교육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다가 예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게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법정 직무 교육인지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면은 예, 자격증 취득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해볼게요.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증에 대한 출제 범위들이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제 범위. 근데 이 훈련 내용에, 편성하신 훈련 내용에 이 출제 항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심사가 되세요.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큐넷에서 해당하는 자격증의 출제 범위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훈련 내용에다가 녹여서 편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출제 범위에서 교과목 A서부터 D까지 본다 그랬는데 실제 심사 신청할 때 D가 빠졌다. 그러면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는 훈련 과정으로 간주돼서 부적합 판정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에다가 예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관련 자격 종목명에다가 이렇게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조회할 수가 있고 등록하실 수가 있는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NCS 훈련 과정 지금 신청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NCS 훈련 기준 적용 여부는 예가 될 거고요. 이 현장 실습,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처럼 법적으로 현장 실습이 포함되는 훈련 과정도 있지만 학교, 대학 혹은 실질적인 기업체에 가가지고 현장 실습을 하고자 하는 훈련 기관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예라고 있음이라고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이따가 이제 나중에 보실 전산 화면이 있는데 그 전산 화면에서 오류 없이 등록이 되세요. 일단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직업기초능력을 등록하시는 화면인데 저희 직업기초능력 다 아시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능력 단위를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이제 NCS 직종을 이제 구분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직업기초능력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직종을 입력하시게 돼 있어요. NCS 소분류를 입력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력하시는 NCS 소분류와 다른 직종, 여기에 매칭한 직종과 다른 교강사님들 다 배정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직업기초능력을 공들로 하셨을지언정 교강사님들은 그 직종과 관계없이 다 매칭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기초 직종 같은 경우에는 교강사의 어떤 직종과 관계없이 매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전부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교강사님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교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심사 신청 진행할 시에 하나의 교과목에 최대 배정이 가능하신 강사님의 수가 있으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네, 3명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명이면은 만약에 3명 중에 한 분이 부적합이신 거예요. 그럼 훈련 과정은 부적합일까요? 적합일까요? 적합이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유의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훈련 과정에 대한 강사님 배정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능력은 모든 NCS 확인 강사 배정이 가능하다고 여기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NCS 전공교과 입력하시는 부분인데요. 양성과정과 향상과정은 서로 전공교과를 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좀 달라요. 양성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배정 단위는 NCS에서 말하는 능력 단위가 됩니다. 능력 단위 요소나 수행 중고로는 배정이 안 되세요.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전부 능력 단위로 배정을 하시는 거고요. 향상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소로 편성이 가능하고 그 요소 안에서 이번 심사서부터는 수행 중거를 조정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이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양성 과정의 하나의 특징으로는 그 NCS 이제 원칙이죠. 선택한 수준 이하의 모든 능력 단위를 편성하시는 게 원칙이세요. 예를 들어서 사무행정의 4수준을 선택했다. 그러면 4수준 이하의 모든 능력 단위는 모두 편성하시는 게 원칙이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능력 단위를 다 훈련기관 분들께서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하도 오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한 수준과 주직종만 딱 찍으시면은 그 이하의 능력 단위가 모두 끌어와져요.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일하게 교과목 먼저 쭉 등록을 해주시는 거세요. 요 교과목 A, 교과목 B, 교과목 C, 교과목 D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NCS 소분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NCS 소분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전공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목에 매칭하신 NCS 소분류와 교강사님의 NCS 소분류가 같아야지 배정이 됩니다. 이따가 오류 메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교과목 쭉 입력하시면 이제 그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강사님들 최대 3명까지 배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교과목에 입력된 NCS 직종 소분류와 동일하지 않은 교강사님을 배정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세요. 그래서 교과목의 NCS 소분류와 교강사님의 NCS 소분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일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각 기관에서 전부 다 교무회의 같은 거를 다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 교무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교과목은 이렇게 설계하고 이 교과목은 이렇게 설계하자라는 걸 이제 확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심사 신청하시다가 갑자기 이 교과목 그냥 없애고 신청하는 걸로 하자라는 게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과목을 삭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강사님이 배정이 되어 있으면은 해당하는 교과목이 삭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정하신 교강사님을 삭제를 먼저 하시면 되세요. 배정하신 교과목의 교강사님들을 먼저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목을 삭제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신청하신 교과목이 삭제가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과정 같은 경우도 4수준 이하의 모든 능력 단위가 다 끌고 와져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기본 디폴트 값은 그 능력 단위를 사용하는 걸로 전부 다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양성 과정이 그 선택한 수준 이하의 모든 능력 단위를 편성하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훈련 기관에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훈련 과정의 어떤 인력 양성 목표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특정 능력 단위를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제외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 여부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는 미사용 이라는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럼 미사용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외를 하셨으면은 제외한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제외 사유. 혹은 선택한 수준보다 상위 수준에 있는 능력 단위를 끌고 오실 때도 있잖아요. 실업자 양성 과정에서. 동일하게 상위 수준에서 끌고 온 능력 단위도 여기다가 왜 추가를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사유를. 점점점 해당 없음 전부 다 부적합 되시고요. 어떤 능력 단위를 제했는지만 쓰시는 것도 부적합 되세요. 왜 제외했는지를 사유를 써주셔야 돼요. 그 사유가 있어야지 그 사유 자체가 적정한지를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유가 미기재돼 있으면 부적합 판정이 되시니까 이 부분 진짜 유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향상 과정입니다. 향상 과정 동일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먼저 A, B, C, D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시고, 동일하게 NCS 소분류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교과목에다 교강사님 최대 3명까지 배정하시면 되세요. 향상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죠. 저기 보시면은 빨간 동그라미 1번 빨간색 보시면은 수행 준거 조정 여부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1자 과정 같은 경우는 능력 단위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고, 그 요소 하나에 여러 가지 수행 준거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1자 향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수행 준거만 맞춰가지고 특화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훈련기관 분들께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정 여부에다가
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기본값은 아니오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예라고 바꾸신 다음에 어떻게 그 수행 준거가 조정되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이 메모창이 조그만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 이런 거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여기서 넣어주셔도 되세요. 그 기능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적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행준거 조정 사유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단에서 부적합 판정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요소에 맞게끔 그 수행 준거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공 교과는 다 입력하고 넘어가는 거고, NCS 훈련 과정이라 할지더라도 NCS를 적용하는 비율이 그 최소 40% 이상서부터잖아요. 그러면 BNCS 교과를 최대 60%까지 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BNCS 교과 이론 실기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전산 화면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NCS 같은 경우는 교과목, 단원, 세부 내용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시고, 동일하게 교과목 등록하고 교강사도 배정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아까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현장 실습이 없는 훈련기관분들은 괜찮으세요? 현장 실습이 없는 훈련기관분들은 괜찮으신데, 현장 실습이 있는 훈련기관분들은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BNCS 교과 실기에다가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이제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 실습에 있음에다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현장 실습이 있음에다 체크를 해놓으면 현장 실습 교과목이라고 딱 넣고 거기에 맞는 세부 내용을 이제 쭉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산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우측 중간에 상단 쪽 보시면은 현장 실습 시간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BNCS 교과 실기 교과목에다가 현장 실습 교과목을 만드시지 않으면은 전산에서 이렇게 자동 계산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목은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현장 실습 1, 현장 실습 A, 현장 띄고 실습 이런 거 전부 안 되세요. 무조건 현장 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만 만드셔야 되고, 그 교과목으로 만들고 시간 배정해야지만이 전산에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현장 실습 시간 1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일단 전산에다가는 안내사항으로 저희가 현장 실습 교과목이 있는데 현장 실습을 한다고 있음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만약에 그걸 교과목으로 구성하지 않으셨으면 메시지가 뜨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입력을 안 하신다라거나 혹은 현재 실습 1, A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교과 편성 영역표와 이수 체계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교수 설계가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학습법문 같은 것도 동일하게 교수 설계하신 대로 여기다가 지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좀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형 혹은 기타라고 체크를 하셨을 경우에는 상세 교수학습 방법과 상세 평가 방법을 써주셔야 된다고 아까 여기 심사 기준 하실 때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NCS 적용 과정에 대한 훈련 과정 신청서를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비적용 과정에 대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99%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훈련 목표 입력하시고 수준 입력하시고 자격증 취득 과정, 법정 직무 교육 여부 똑같이 입력해 주시는 거세요.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여기도 동일하게 똑같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직업기초능력하고 NCS 전공교과를 입력하는 전산 화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BNCS 과정이기 때문에, NCS 비적용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입력하시고 단원명 입력하시고 세부 내용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꼭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교과 편성 연계표를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교수 설계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게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 프린트 모양이 있어요. 프린터 모양을 누르시면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하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 같이 일을 하시는 담당자분이랑도 좀 이렇게 교차적으로 한번 검수를 해보시면은 전산에 대한 오류, 입력 오류로 인한 좀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운영계획서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훈련 교강사 아까 배정을 하셨잖아요. 그 교과목에. 그럼 그 배정하신 교강사님들이 여기에 전부 다 조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이 어느 교과목에 그 배정이 되셨는지 확인 가능하시고, 이 교강사님의 평가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동일하게 시설 끌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신 시설을 여기서 이제 끌고 오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설 기준 버튼 누르시면은 내가 편성한 훈련 과정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내가 이 시설을 좀 끌고 와야겠다 라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장비도 동일하게 장비 기준이 저기 회색 버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셔가지고 내가 편성한 훈련 과정에 이 장비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 장비 보시면서 하나씩 끌고 오시면 되는데, 장비나 시설 같은 걸 여러 개 좀 끌고 오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제대로 끌고 왔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을 좀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목차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시고요. 다 끌고 오셨으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끌고 온 순서대로 이게 좀 정렬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뭐냐면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실 때 가나다 순으로 좀 검토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오류 사항이 좀 적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용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신 훈련 과정에 한해서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기준단가나 기준단가 미만 훈련 과정은 작성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훈련비 산출 내역서는 훈련비 심사 기준에 맞는 산출 근거에 따라 산출 내역서를 최종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신 다음에 대표자에 대한 성명을 기재를 해주시고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심사 신청이 되신 거고요. 최종적으로 심사 신청 되신 훈련 과정에 한하여 수정 보완 기간 때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작성 중인 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으로 간주돼서 다 전부 그 수정 보완 기간 때는 수정이 안 되세요. 그냥 없어지는 과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 기간 때 전부 다 신청 완료를 해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된 훈련 과정에 안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사 신청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신규기관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전부 심사 신청을 완료하셨어요. 전부 완료를 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거죠. 이게 진짜로 잘 심사 신청이 됐나?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심평원에 전화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심평원에서 심사 신청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콜수가 진짜 몇천 건이 넘도록 하루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를 다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이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조회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통화심사, 심사 신청 현황에 들어가셔서 저희 9회차잖아요. 9회차를 검색하시면은 상태에 작성 중인 게 있고 신청인 게 있어요. 작성 중인 거는 신청 안 되신 거겠죠? 근데 만약에 신청이란 버튼이 보이면은 그건 신청이 100% 완벽하게 되신 거세요. 이 부분은 그럼 넘어가시면 되시는 거세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훈련기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심사신청 공모조에서 처음에 작성을 하고 이제 나중에 후단에서 이런 식으로 심사신청 현황이라는 곳에서 이제 작성 중인 거를 새롭게 또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작성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이 되신 거죠.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게 HID는 이 플랫폼이 뭐가 있냐면은 1시간 정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저장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심사신청 공모조회에서 이게 작성하셨던 훈련 과정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임시 저장하신 거는 전부 여기 심사신청 현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세요. 이쪽으로 다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회를 해주셔야지 작성하셨던 훈련 과정이 조회가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RD 내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진행을 한 거고요. 기관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앞서서 심사 기준을 설명드렸는데, 전산의 오입력이나 이런 된 부분들은 그 이의 신청에서 좀 이렇게 적합 판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두 번, 세 번 검토하시고, 대표자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입력으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 받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체훈련센터 김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